네, 우리 시장의 스페셜리스트들과 다양한 시장 얘기 나눠보는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저희 나오셔서 시장 얘기 많이 나눴는데 네. 오늘도 이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이제 책을 내셨어요. 네, 그 미스터 마켓 2022라고 네, 제가 사실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책입니다. 작년에 2021이었죠 그때는. 네. 그래서 이게 매년 이제 시리즈물로 나올 것 같은데 저 말고 여기에 뭐 펀드 매니저분도 계시고 네, 또 뭐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효석 팀장님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 지금은 이제 물론 퇴산하셨지만 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제 5분의 이제 증권계에 좀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좀 합심을 해가지고 그 이제 매년 시리즈물로 내년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어떤 섹터가 유망하고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그걸 쓴 자료입니다. 네. 자료니까 한번 올해 정리하고 내년 한번 고민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써봤고 사실 작년에 이제 처음 쓰고 나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쓰자는 이제 갑자기 나와서 계속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부터 나왔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미스터 마켓 2021 작년에도 굉장히 이제 좀 뜨거웠던 책. 올해 이제 2022가 나왔고 2023도 나오겠네요. 계속 나오겠네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책 내용을 좀 짚어보자면 여기 이제 담당 파트가 지금도 뭐 여러분께서 같이 쓰신 책이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염승환 이사님 담당 파트는 2022년 주목해야 할 투자 아이디어와 유망주인데 여기서 친환경, 리오프닝, 고령화, 변화 이렇게 4가지 큰 섹터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에 하나 사실 더 있어요. 마지막이 설비 투자라고 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썼을 때도 제가 뭐 어떤 자기가 뭐 뭘 담당해서 쓰는 건 사실 없었고 네. 5명이 이제 각자 자유 주제로 썼는데 근데 안 겹친 건가요? 네, 우연히 안 겹쳤어요. 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이쪽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년에 어떤 섹터나 어떤 기업들이 유망할까. 근데 그걸 썼었는데 다 각자 이제 뭐 펀드 매니저분도 계시고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다 각자 색깔들이 있어서 이게 다행히도 겹치지 않고 잘 분배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도 저는 이제 그쪽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맡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에 좋아질 투자 아이디어, 뭐 유망주 이걸 썼던 거고 요 5개로 이제 나눴는데 작년에는 네. 사실은 테마로 나눈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떻게 썼냐면 그냥 반도체는 반도체, 그 밑에 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뭐 건자재면 건자재. 근데 지금은 이번에 썼던 건 좀 다르게 쓴 건 이 테마를 잡아봤어요. 네. 테마 안에서 이제 섹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본 거고, 뭐 친환경은 어차피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친환경 쪽에서도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또 내년에 좋게 보는 거는 바이오 플라스틱, 썩는 플라스틱이라 그러죠. 요거 네. 이제 사실 CJ 제일제당이 이제 이런 이제 기업에서 요거를 이제 양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친환경 쪽에서도 약간 틈새 시장이라고 할까요? 네, 남들이 좀 잘 안 보는 그쪽을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뭐 리오프닝은 이제 어차피 대세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분위기로서 괜찮을까 싶긴 저는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어차피 바이러스가 없어지진 않아요. 네. 뭐 그건 누구나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랑 함께 가느냐, 완화돼가지고 감기처럼 예를 들면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바이러스가 계속 뭐 괴롭혀가지고 우리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냐 이건데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감기처럼 이번에 또 오미크론이 물론 사망자도 나왔지만 네. 치사율은 좀 낮기 때문에 확실히 사망률이 그래서 결국엔 내년에는 좀 더 완화되는 그림. 그래서 네. 결국 언젠가는 뭐 해외여행도 갈 것 같고 하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네, 이거는 사실 내년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제일 고령화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도 뭐 책에도 제가 이제 그래프를 놓은 게 있긴 한데 고령 사회라 그러죠. 이미 좀 시작이 됐고 네. 점점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앞장서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네. 이 고령화 사회 쪽에선. 근데 아마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한국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실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했는데 이런 이제 그 고령화 관련해서 어떤 산업들이 좀 커질지 그걸 좀 이제 몇 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네. 담아봤고 변화는 뭐냐면요. 네. 이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
여기 모니터가 지금 여기는 이제 LCD로 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요새 나오는 일부 그 노트북 모니터가 그 OLED로 바뀌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거기에 OLED만 쓴 건 아닌데 얘로 OLED를 든 이유가 뭐냐면 OLED가 예전에는 LCD보다는 비싸고 대중화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미 스마트폰, 아이폰도 다 모든데 OLED OLED 로?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모바일로만 끝난다면 그냥 OLED는 뭐 그냥 우리가 알던 OLED가 맞는데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면 노트북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TV는 이미 나왔죠. 네. 그리고 아이패드에도 2023년부터는 채택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무엇보다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는데 VR, AR 기기 있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OLED가 필요하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움직이는 그 화면을 볼 때 우리 스포츠 중계 보시면 네. LCD로 보면요 약간 이게 잔상이 잔상 남죠. 보이시죠? 예, 네. 그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드라마는 상관이 없는데 빨리 움직이는 화면에선 잔상이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근데 OLED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예시죠. OLED가 좀 변한다. 네. 기존의 이 작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점점 이제 확산되는 거죠. 커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해지고. 변화를 보이는 섹터들이 또 몇 개 있으니까 한번 그걸 책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왜 설비 투자냐면 네.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결국엔 그 공급 부족이잖아요. 네. 기업들이 재고가 없어요. 아니, 재고를 쌓고 싶어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서 좀 탈출해서 뭔가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설비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사실 반도체 같은 거거든요. 비메모리 쪽. 이런 설비 투자에 대한 니즈가 앞으로 내년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비정상적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 5개, 물론 이제 제가 더 많은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파트 내에서 써야 되니까 네. 일단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이 5개의 테마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2022년은 코로나19에서 탈출해서 이제 정상화 좀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책 내용에서 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시장의 키워드는 공급 부족의 해소다라는 말도 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섹터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하신 책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집필 시점에서 그 상황이 고려돼서인지 작년이랑 다르게 반도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반도체는 책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섹터일까요? 아니면 당연히 계속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되고, 작년에 이제 올해 사실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성과가 초반엔 좋았다가 메모리가 이제 겨울이 온다 그래서 안 좋았는데 분명히 내년도에는 메모리도 좋아집니다.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주목하는 게 메모리도 좋지만 저는 이제 비메모리 쪽.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설비 투자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그 설비 투자의 핵심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예.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아마 그 많은 공부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테일러시의 공장을 이제 네. 짓는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도장을 찍고 네. 왔잖아요. 이제 그걸 왜 하냐면 미국의 요청도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2개잖아요. 네. 하나가 D램이고 하나가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D램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휘발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 저장을 했다가 네. 컴퓨터를 끄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예. 비메모리. 예, 아니 메모리. 네.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네. 메모리에서 2개거든요. 메모리에서 우리가 D램하고 네.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메모리는 뭐냐면은 휘발성. 그러니까 잠깐 기억만 하는 거예요. 네. 메모리는 기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만 기억했다가 이걸 딱 끄잖아요. 네. 그 메모리는 다 날아가요. 근데 낸드 플래시는 뭐냐면, 뭐 앵커님도 사진 많이 찍으시겠지만 네. 스마트폰이 다 저장돼 있잖아요. 네. 그게 낸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원히 보관돼요. 내가 지우기 전까지는. 네. 네. 그래서 낸드는 아주 빠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예. 성능이 엄청나게 좋을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왜냐면 저장 기능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D램이 왜 중요하냐면, 뭐 아니 컴퓨터 끄면 날아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뭐를 하냐면은 우리 그 계산기도 그렇지만 이 컴퓨터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하면 계산을 다 해주잖아요. 네. 그 CPU잖아요. 인텔의 보통 CPU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비메모리인데, 얘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비메모리가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띄워놓잖아요. 네. 뭐 HTS도 띄워놨다가 카톡도 잠깐 띄웠다가. 네. 근데 메모리 D램 용량이 아주 작은 걸 만약에 쓰신 분들은 아마 그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쪽으로 딱 클릭을 하는데 너무 버벅대요. 네, 맞아요. 이제 뚝뚝뚝 끊기죠. 그게 왜냐면은 메모리 용량이 작아서 그래요. 단기 기억한 거를 얘가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메모리 용량이 크면은 기억력이 너무 이 속도가 좋아요. 그래서 얘가 CPU가 명령을 내려요. 야, 너 그 기억했던 거 이쪽으로 보내. 금방 보냅니다. 네. 근데 용량이 1기가밖에 안 되면 천천히 보내요. 근데 이게 뚝뚝 끊어져요. 버벅.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왜 비메모리가 중요하냐면 이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계산하려면 성능적으로는 이제 비메모리가 필요한데 네.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메타버스는 엄청난 고사양의 비메모리가 또 필요합니다. 네. 그 가상 공간을 우리가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제 하는 공간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뒤에 서버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네. 그 서버를 이제 운영하는 게 바로 CPU거든요. 물론 메모리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아마존이 인텔에 맡겼어요. 페이스북이 인텔 보고 뭐 CPU 구매하고 네. 인텔은 자기가 다 하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애플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칩을. 그래서 애플이 TSMC에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든 아니면 자율주행도 있겠죠. 이런 이제 고사양의 반도체를 필요하는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요 점점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20나노 공정, 뭐 10나노 맞아요. 막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회로기판에 그 빗을 싸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여기다 선을 그려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네. 예를 들면 20나노면 20mm 두께예요. 이 펜이. 네. 거기다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껍죠. 그럼 많이 못 그려요. 근데 2나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늘죠. 네. 극세사죠. 엄청나게 선을 많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원판에서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효율도 좋고 고사양 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금 전 세계에서요 인텔도 10나노 이하 제품은 만들 수가 없어요. 저번에 7나노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네. 이거 TSMC에 맡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많아요. 네. 근데 파운드리 회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수주받아서 하는 삼성이 하는 거. 그것도 많아요. 네. 중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나노 이하를 할 수 있는 업체는 TSMC랑 삼성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파운드를 되게 좋게 봐요. 삼성전자를 제가 왜 10만전자 저는 자꾸 간다고 생각하냐면 2나노, 3나노, 지금 4나노까지 하거든요. 4나노가 지금 뭐 AMD나 이런 이제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조그만 게 들어가요. 그걸 4나노로 만드는데 메타버스, 자율주행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3나노, 2나노로 가야 돼요. 그러면 TSMC 아니면 삼성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수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옛날처럼 인텔이 다 하면 별볼 일 없겠죠. 뭐 삼성도 사실은 뭐. 근데 인텔이 지금 못해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TSMC가 10나노 이하에서 점유율이 60인가 70 정도 되고요. 네. 삼성이 나머지 30, 40이에요. 근데 내년에 상반기에 3나노를 아직 아무도 한 데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먼저 양산을 해요. TSMC는 하반기. 네.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고객살도 확보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럼 낙수 효과도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뭐 내년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또 파운드리에서 표현이 그렇잖아요. 삽질을 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돼서. 올해 네. 좀 그랬어요. 올해 좀 잘 안 됐어요. 솔직히. 네. 기대했던 것만큼.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것만 아니라면 예정대로만 해준다면 지금 그 삼성전자 이 밸류에이션에는 비메모리가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네. 메모리만 반영됐거든요. 그게 붙이면 10만 전자 되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내년에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 삼성의 파운드리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 여기서 저는 이게 왜 그리고 삼성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결정해요. 그렇죠. 전자가 가면 전자가 만약에 10만 전자 가면 코스피가 얼마나 갈까요?
4천 가나요? 그건 모르겠고 네. 최소한 3,500 이상은 가겠죠.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지수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굉장히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삼성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모든 게 조건은 갖춰졌는데 그 상반기 중에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삼성전자 언급했어요. 내년 상반기에 3나노 양산한다. 예, 그러니까 지난 실적 발표 IR 할 때 거기 이제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믿고. 근데 지금 주가가 7만 원, 7만 7천 원 정도 하잖아요. 네. 뭐 여전히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 저는 한번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당연히 특히 주목해야 할 섹터로 보시면서 삼성전자에 주목하자. 비메모리쪽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년 상반기 좀 기대감을 갖고 신만전자까지 여전히 그 관점은 유효하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용 분야가 이 작년에도 이 책에 들어 있었는데 네. 올해도 이제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가 진짜 제일 빠르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계속 좋게 봐야 되는 거죠.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수요가 그냥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면도라는 건데 정말 짜증나요. 솔직히 아침마다 그 제보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도가 이게 면도하면 또 상처도 나고. 네. 근데 이제 면도기 회사는 좋죠. 아, 면도기 회사. 매일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마 남성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전기 면도기로 하기도 하거든요. 네. 전기 면도기 오래 쓰는데 이게 절삭력이 떨어져요. 미세하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질레트라든가 이런 걸 쓰는데 칼날 면도기. 근데 그 생각 많이 해보니까 이거 영구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아, 근데 면도기를? 그럴 수가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질레트에 물어보고 싶은데 네. 질레트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일주일이나 2주 아니면 이제 길게 쓰면 한 달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정도 쓰고 버려야 또 새 걸로 갈 거 아니에요. 소모품으로 네. 계속. 네. 그러니까 면도기 회사가 면도날로 돈 벌거든요. 근데 이게 영구히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면도기 회사 다 망할 거예요. 아마. 그 뭐 반영구적으로 세라믹 칼날 이런 것도 있긴 하던데 네. 그것도 이렇게 절삭력이 그 칼날만 맞아요.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주에 한 번씩은 갈아요. 왜냐면 위생 문제도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면도기를 어쨌든 한 달에 2번은 해야 되고 좀 비싸요. 면도 날이 절대 싼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면도기를 팔아서도 돈을 벌지만 질레트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뭐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써야 되니까. 근데 미용 의료기기도 그냥 이게 피부과에다가 의사가 선택을 해서 장비만 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몇 년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돈을 벌지만 수요가 늘어나니까 뭘로 돈 버냐면 소모품을 많이 들어가요. 뭐 팁 뭐 그런 게 맞아, 뭐 들어가잖아요. 마이크로 니들인가.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남이 쓰는 거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소모품 매출, 영업이익률이 꽤 돼요. 고마진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장비 팔고 소모품 들어가고 소모품은 마치 그 프린터 토너 가는 것처럼 계속 무궁무진하는 거죠. 근데 왜 이쪽 특히 미용 의료기기 리프팅이라고 하죠 요새. 네. 뭐 여성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MZ 세대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 상관없이 그렇죠. 효능이 되게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피부가 노화하면 여기가 이제 주름이 생기는 게 이게 콜라겐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없어지고 이제 이 탄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레이저나 초음파를 쏴주면 여기 피부 밑에서 그 콜라겐이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콜라겐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기계가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 피부를 쫙 펴주는 거죠. 열을 가해가지고. 근데 그게 연구한 게 아니라 보통 3개월? 3개월 정도 되는데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써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한 번만 쓸 수는 없다. 한 번 하면 계속하게 계속 되네. 해야 된다. 예. 유지 보수. 네, 유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이런 회사를 우리는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잖아요. 거기다 소모품까지.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몇 기업들 개 있잖아요.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좋게 보시는 게 혹시 저는 JCS 메디칼이라고. JCS 메디칼. 예. 이름이 갑자기 울세라인가? 아무튼 그럴 울세라. 거예요. 예, 울세라라고.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히트했던 회사가 클래시스. 슈링크. 예,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히트했다가 JCS 메디칼은 사실은 매출 비중의 90%가 수출이에요. 일본, 미국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아가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동남아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유럽까지. 그래서 이게 기존에 안 하시던 분들도 하기 시작하는 데다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요. 그러네요. 계속 얹어져요. 없어지는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특히 고령화되면 될수록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게 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책에는 제가 안 넣어놨지만 하나 더 있는 게 이 고령화 쪽은 꼭 아닌데 피부 미용과 좀 아니, 그러니까 미용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투명 교정기. 아. 교정기 예전에 저도 뭐 어렸을 때 친구들 보면 이렇게 보철 끼잖아요. 네, 기찻길 가는 거. 근데 이제 그거 하면 막 부자라 그랬죠. 야, 너 돈 많이, 너 잘 돈이 사나 많이 보다. 드니까 몇백만 원 야, 드니까. 너 잘 사는 집이다. 음.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예전보다는 네. 가격이 더 싸지긴 했지만 미관상 그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쵸. 사실. 예. 불편하고 뭐 끼고. 그래서 그때 친구들도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걸 네. 진짜 기억이 나요. 보기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투명 교정기가 나오는데 비싸요, 사실은. 잘 때만 끼고 이게 투명해서 네. 낮에도 껴도 티가 안 나는 거. 티가 안 나죠. 근데 그걸 하면 좋은데 가격 부담이 좀 있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게 이미 어느 정도 그 시장이- 인비절라인이라고 해서 많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어우 잘하시네요. 전문가신데요. 뭐 미용 이런 거 네.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게 전 세계 침투율이 전체 시장 중에 3%밖에 아직 안 된대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낮다는 건 성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투명 교정기.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면서도 투명 교정기도 하는데 내년에 중국 진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작아요, 업체들이. 이 투명 교정기 쪽이 작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의 스트라우만 이 회사가 제일 큰 회사로 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해외에도 몇 개 있으니까 찾아서 해외 기업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트렌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 산업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 그리고 왜 제가 자꾸 침투율 말씀드리냐면 침투율이 적을수록 좋아요. 적은데 투명 교정기는 분명히 앞으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게 뭐 고령화보다도 또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점점 예전에는 치아 교정 안 해도 치아 골랐는데 이게 턱이 점점 작아지면서 애들이 이가 많이 맞아요. 틀어진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교정 수요 요즘에도 거의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비싸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쵸. 보니까 가격도 점점 합리화 되겠죠. 그래서 투명 교정기 저는 수요는 정말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성장 여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해서 좀 몇 개 돈 잘 버는 기업들 있으면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몇 년 후에는 정말 지갑이 두둑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미용 분야,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투명 교정 쪽도 좀 확대해서 보자. 그리고 해외 주식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염승환 이사님께서 책에서 다룬 내용들 좀 짚어봤는데 혹시 책에서는 못 다뤘지만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책에서 이제 못 다뤘던 게 제가 그때는 좀 공부가 덜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감 기한이 있다 보니까 또 시간 맞춰 써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바쁜데. 네. 근데 이제 쓰고 나서 좀 약간 아쉬웠던 게 그게 좀 있었어요. 전력 반도체라고. 이게 왜냐면 아직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큰 건 아닌데 기업도 많지는 않은데요.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전력 반도체가 뭐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보통 이 태양광 있죠.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이 그러니까 직류 교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건 대부분 교류예요. 교류가 220V 있죠. 그게.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직류는 보통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게 전력을 생산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집으로 송전할 때 교류로 바꿔줘야 돼요. 220볼트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 바꿔주는 걸 뭘 하냐면 그 인버터라는 기기가 있어요. 그 인버터 안에 이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인버터를 조절하는 거죠. 전력을 그러니까 전력을 바꿀 수 있게 전류를.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차 충전을 하잖아요. 네. 충전할 때 직류를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에 또 들어가요. 이게 인버터가.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냉장고 같은 데 보면 모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모터를 조절하는 게 바로 인버터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이 모터 속도 조절 있죠. 네. 인버터가 해줘요. 근데 그 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반도체는 컨트롤 제어하는 거예요. 다. 네. 전력 반도체가 해줍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전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 뭘로 가죠? 엔진이 없잖아요. 전기로. 모터로. 모터로 가요. 방금 제가 인버터가 필요하다. 거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충전할 때도 필요하지만 전기차를 엔진이 없으니까 모터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다음에 ESS라고 대용량 저장 장치.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전기차 쪽
이쪽 시장이 커지잖아요. 네. 여기에 전력 반도체가 새로 들어가요. 근데 음. 기존의 전력 반도체는 소재가 실리콘 소재예요. 그냥 실리콘. 우리 흔히 아는 실리콘. 네. 근데 이거는 고온 고압에 취약해요. 그래서 가전제품 같은 데 써요. 집에 있는 건 다 실리콘 제품인데 네. 그 우리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는 다 밖에 있잖아요. 음.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고온, 온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압력도 세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소재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뭘로 견딜 수 바뀌나요? 그래서 거기 끝에 C라고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 있어요. SiC. 그걸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좀 비상장 회사인데 그 SK 실트론 웨이퍼 만드는 그 SK가 지분 갖고 있어요. 최대 반도체 웨이퍼 있죠. 아까 제가 네네. 여기다가 선 그린다고. 그 웨이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SiC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네. 전 세계 한 4등인가 5등 정도 되는 업체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몇 개 업체가 없지만 SK를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주목하시는 게 좋고 전력 반도체 시장 커지거든요, 되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질화갈륨이라고 있어요. 소재. 질화? 예. 알륨. 질화갈륨. 질화갈륨. 예, 예, 갈륨 되게 어렵죠. 질화갈륨.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공부할 때 너무 용어가 막 오. 어려워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 했어요. 짜증나가지고. 네. 근데 공부해보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질화갈륨도 비슷한 소재예요. 그냥 전력 반도체 소재인데 이거는 그 고주파 있죠. 네. 이 전파가 센 거 있죠. 5G 같은 거. 거기에 되게 강점이 있어요. 통신 장비에도 이 전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회사가 RFHIC 아시죠? 통신 장비. 네네. 이 회사가 이걸 왜 하냐면 통신 장비를 하니까. 근데 앞으로 5G나 이런 고주파에 강한 통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력 반도체 소재로 질화갈륨 소재가 쓰여요. 네. 그래서 이쪽을 좀 투자를 했는데 이쪽 시장은 앞으로 커지거든요. 예,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많이도 공부하셨지만 한번 전력 반도체도 공부를 한번 꼭 해보세요. 이쪽이 어쨌든 이제 무조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네. 반도체 안 그래도 진짜 수많은 반도체가 있는데 이제 전력 반도체까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SK 좀 긍정적으로 보자 얘기해 주셨고 질화칼륨 이쪽 이제 갈륨이라고 그래요. 질화갈륨 예. 네, RFHIC 이 종목을 좀 네네. 봐야 된다 얘기 주셨는데 연민서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화학공학인데. 어쩐지 이런 것까지 질화갈륨까지 아니요, 알려면은 저도 잘은 몰라요. 이거 뭐 문과 나와서는 힘들 것 같은데 역시 화학을 전공하셨군요. 이게 네. 저는 제가 뭐 특출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방송에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최대한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도 한번 이 연습을 해보세요.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도 이거 어디서 한 거냐면 신문하고 증권사 보고서 보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력 반도체 보고서가 한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한 두세 군데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저는 다 프린트 출력을 다 해요. 다 해서 시간 될 때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형광펜으로 그어요. 이게 중요한 것만. 읽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타이핑을 해요. 이걸 뽑아요. 그리고 직접 제가 PPT를 만들어요. 그림을 그려봐요. 나만의 요점 정리. 네. 그걸 딱 한번 끝내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들어가요. 일단.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게 혹시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하시면 아니면 친구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꼭 해주세요. 설명을 하면 이제 거기서 완벽하게 자기게 돼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전력 반도체 최근에 제가 좀 강연회가 몇 개 있어서 설명을 많이 몇 번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 머릿속에 이게 처음엔 저도 잘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고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어렵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소한 것들을 한번 그런 식으로 공부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허무맹랑하게 우리가 뭐 그냥 전력 반도체 좋아질 겁니다. 이게 아니라 본인만의 논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럼 더 자신 있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또 자신 있게 투자하고 좀 알고 투자하면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전력 반도체 질화갈륨 이 녹색 창이라도 좀 검색을 해서 저도 좀 리포트나 뭐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